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택관리관계법규를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과목 중에 주택관리관계법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범위에는 1차에서 민법과 회계 그리고 시설개론을 공부하시고 2차에서는 관리실무와 관계법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는 민법과 관리실무에서 절반 정도 그리고 관계법규에서 법을 공부하시는데 이 법은 현재 공법이라는 것과 사법이라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것으로서 민법이나 상법을 사법이라 표현하고 공법은 공익,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행정청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정한 법을 공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최근 수도권과 관련되어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큰 문제라고 하면 이에 대한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 8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령 조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회 공익,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공법적 측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에는 한 2,400개 정도의 공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2,400개 중에 이번 관계법규에서는 주택관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우리 시험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인 관계법규에서는 주택에 관한 법규와 주택관리에 관한 법규를 각각 시험 범위로 삼고 있는데 우리 관계법규에서는 13개를 시험 범위로 현재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 주택과 관계된 법령사항으로 건축법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계된 기본법으로서 건축법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보통 객관식 5문제와 주관식 2문제, 어떤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객관식을 4문제, 주관식을 3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 모두 주택이라는 것을 각각 만들게 되는데 건축법에 따른 주택이라고 하면 규모 작은 것으로서 우리 주변에 연립택이나 다세택에 해당되는 빌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 빌라를 만드는 법령이 건축법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 대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업 절차를 다루는 것이 바로 주택법령이 되게 됩니다. 이 주택법령에서는 8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보통 객관식 5문제와 주관식 3문제를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법령이 가장 대표적인 주택건설과 관계된 사항이고 가끔 임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과 관계된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과 줄여서 공공주택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약칭해서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하는데 우린 좀 더 줄여 민간임대법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각각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은 주택공사 등의 공적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고, 민간임대주택법은 순수하게 민간에 맡겨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법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는 구도시의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하는데 그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절차를 현재 다루고 우리 시험에는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보통 두 문제 출제되게 되면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하나를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끔 출제위원 경향에 따라 주관식을 두 문제 출제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하죠. 다만 흑성 뉴타운이나 한남 뉴타운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뉴타운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주택 건설 절차로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약칭해서 도시 재정비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법령이 주택 건설과 관계된 법령으로서 우리 시험에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건축법, 주택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학습과 공부를 하셔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면 나머지 하위 법령에 대한 정리도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에는 다양한 시설 설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특히 화재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소방시설과 관계된 사항으로 소방기본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매년 두 문제 출제하다가 요즘은 소방기본법을 문제 하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객관식으로 출제 중입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소방시설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소방시설법은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층과 층을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법에서는 승강기라 하고 그 승강기 시설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 장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와 관계된 사항으로 전기사업법을 함께 정리하게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이나 소방시설법, 승강기법, 전기사업법과 관련되어서는 각각의 설비와 관련된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시험에 출제하고 그 범위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파트까지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다만 이 4가지 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험에 자출제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최근 개정된 사항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관한 관계 법규로서 공동택관리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공동택관리법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정해놓은 법령으로서
우리 시험에는 8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통 객관식 5문제와 주관식 3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 16층 이상 공동택 아파트를 이종 시설물이라 하고 그 시설물과 관련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 안전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2문제 출제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 집합건물법은 우리 시험에 문제가 하나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 실무에서도 그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관계법규에서는 법률과 대통령령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되면 관리 실무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주로 문제가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에서 법 전체 체계를 잡아 놓으시고 실무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실무와 관계되어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양쪽에서 출제되는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여 어느 정도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함께 공부하는 법령은 총 13가지입니다. 그 13개 법령 중에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총 23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이 23문제가 출제되는 이 3가지 법령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 할애해서 충분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 학습 시간 중에 60%에서 7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 3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내 걸로 해 놓으시는 게 2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법령에 있어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문항수가 하나 또는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삼아놓고 최근 개정된 사항과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비중이 있는 것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관리관계법규는 공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는 2,400개가 있습니다. 그 2,400개 중에 13개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결코 많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고 숙지하게 된다고 하면 이 관계법규에 관한 내용들을 쉽게 정리하시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 걸로 해 나가시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법규와 관련된 기본서에 관한 사항들을 최소한 3회독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5회독 정도 해 주시고 그 실력을 토대로 해서 문제 풀이를 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확보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관계법규의 법규 내용 전부를 내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8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을 때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고득점 나올수록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상대평가를 치러지게 되는 2차 시험의 경우에도 당연히 고득점 나야 되는데 처음부터 100%를 목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 공부할 범위, 우리 교재 내용이 이 전부라고 하면 이 전부를 공부하게 되었을 때 100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습량의 절반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보통 90 정도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서 10점 정도가 출제되게 되는데 이 10%에 해당되는 양은 한 20년에 한 번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것 또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서 출제되는 내용으로서 이걸
공부하고자 한다고 하면 기존에 공부했던 것 2배 이상을 공부해야만 이 부분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 나오게 되는 이 부분의 절반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보통 60 정도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60점에서 내가 원하는 80 정도의 점수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전체 공부 사항 중에 8분의 3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그때 8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과정에는 기본 과정이나 또는 심화 과정들을 함께 압축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법규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피게 되면 수업 내용은 이 80 정도를 맞춰 나가는 게 목표인데 기본적으로 전체 4분의 1에 해당되는 60점을 얻기 위해 기본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이후 문제풀이를 해 나가게 된다고 하면 80점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린 저 80을 목표로 함께 해 나가시고 공부하게 되었을 때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저 80이라는 것을 그대로 얻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동영상과 관련된 학습 시간이 40분 또는 35분 정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나는 이 4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 수업 도중에 집중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면 가끔 차 한잔 마실 생각도 나실 수 있고 그리고 카톡이나 또는 전화로 밖에 산책 나가자는 연락이나 또는 모임 또는 영화 보러 가자는 그런 약속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듣고 그러한 연락받고 수업을 중단하고 외출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공부했던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과 관련된 공부의 학습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할 수업 시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 시간 중에는 누가 연락하거나 누가 옆에서 건든다 할지라도 수업에 집중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중하시게 되면 수업 중에 관계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되면 집중해서 듣게 된다고 하면 관계법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참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그 이해한 내용들을 다시 책을 보시면서 반복해 나가시게 되면 이게 복습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관계법규와 관련된 좋은 점수를 얻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 풀다 보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 암기함으로써 시험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계법규와 주택관리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23회에 걸친 시험이 이루어지다 보니 시험 수준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법규와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복습하시면서 내 실력을 끌어올리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나가시게 되면 어떻게든 80이 나오실 겁니다. 다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나가시다 보면 이 80을 목표로 가끔 70, 60, 50 정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실무도 어느 정도 충분한 점수를 얻게 된다고 하면 나는 다른 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상대평가에서 합격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하면 각종 제도와 내용을 이해하고 충분히 복습해 나가시는 게 좋은 실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영상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처음 집중해서 들었을 때 제가 설명한 제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 이해된 것이 있다고 하면 한 달 뒤에 또는 두 달 뒤에 다시 공부하더라도 한 번 이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나한테는 와닿는 게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하더라도 짧은 시간 기억날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해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관계법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주택관리에 관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공법 규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공법과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는 사법과 달리 개인과 개인 사이의 수평관계와 달리 국가가 사회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령 체계가 바로 공법 규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할 때 국가는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게 존재한다. 들어보셨죠?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이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관계법규는 왜 법규라 표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과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에서 만든 법이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성문법과 불문법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조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반면 그 조리와 비교되는 것으로 조례는 성문법이란 말로 달리하게 되는데 지방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조례 내용은 각 지방마다 그 내용을 서로 달리 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전국에 동일한 많은 분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시험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차이내는 법 내용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중앙에서 만든 법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과 집행을 담당하기 위한 행정부에서 만든 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법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라면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표현하고 각부 장관이 만든 법을 시행규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만든 법은 부령이라 표현하며 그 부령을 시행규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은 법률과 대통령 명령, 장관 명령 이를 통칭해서 법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보시게 되면 다음 건축법령상 일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내게 되는데 건축법령, 그때 법령은 법률의 법자와 명령의 영자를 조합한 말이 되게 됩니다. 반면 주택관리관계법규에 있어서는 저 법규란 말은 바로 국회가 만든 법률과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규칙의 규를 조합해 만든 말이 현재 관계법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와 관련된 기본적인 시험 범위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그 내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법률과 시행령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다루며 시행규칙과 관련되어서는 좀 지엽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떼어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법규 시험 범위를 좀 파악해 놓으시고 그 중에 법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 구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장관명령, 부령 이렇게 각각 구분한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봐줄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곳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부는 각종 행정청이 사회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 허가 처분을 내주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게 되면 내가 살 집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 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면 공사 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떨어집니다.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나는 공사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이 행정청은 사회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정처분, 행정행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주체를 우리는 행정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행위는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법률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청이 하는 법률행위, 그것을 약칭해서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일정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공동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이 떨어졌다고 하면 내 자격 취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속력과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 구속이 발생되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 원칙인데 가끔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은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발생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할지라도 일단은 구속력 발생하는데 예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 하면서 독배 원샷한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즘은 나훈아 씨가 테스형 찾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일단은 구속력 발생하는데 저 위법한 것,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되죠. 그 바로 잡는 것을 행정쟁송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을 취소를 하게 되면 나는 그냥 수긍한다? 구제 절차 밟는다. 구제 절차 밟을 필요 있죠. 그런 구제 절차로서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 함은 처분관청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이니 시정해달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급 행정청에게 구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구제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그때는 행정소송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행정심판은 처분관청이 하는 것이다, 상급관청이 하는 것이다, 상급관청에 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데 그런 행정심판과 관계된 사항으로 저 행정청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행정청과 관련되어서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방부, 교육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의 각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광역단체는 넓다고 해서 광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는 경기도의 특정 도시와 연결되어 운행되는 빨간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걸 광역버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서울과 성남을 연결하는 버스를 광역버스라 표현하는데 이 광역이란 말은 둘 이상의 시, 군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관련되어서는 서울특별시에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광역단체는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가 있는데 여기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는 이 광역단체를 구성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단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를 통칭해서 시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광역단체에는 세종시에 해당되는 특별자치시, 제주도에 해당되는 특별자치도가 각각 존재합니다. 특별이란 말을 붙여주고 있는 것은 세종시와 제주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제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가 있던데 제주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제주시장은 종전에 선거로 선출했다가 지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시군구청장이 있다면 자치시군구청장이라 하고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경우에는 비자치시장이 되게 됩니다. 이분들은 동사무소 가본 적 있죠. 동장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시군구청장이라 말씀드린 자는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제주도나 세종시에 내가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제주도지사, 세종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 서귀포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해봤자 서귀포시장은 건축허가권이 없거든요. 행정처분을, 행정행위를 서귀포시장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여 특별자치도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시, 특도의 경우 특별자치장과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인허가권과 시, 군, 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인허가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자로 각각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가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시, 군, 구청장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경기도 여러 도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습니다. 수원시와 성남시가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이 있다면 그곳을 대도시라 하고 이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다양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구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성남의 분당구청장의 경우에는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자이거든요. 자치구청장이다? 비자치구청장이다. 비자치구청장으로서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 구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 구청장은 인허가권 없는 비자치구청장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도지사와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대도시장이 도지사와 동등한 행정처분,
행정행위할 수 있는 행정청으로 표현되게 되면 그러한 표현들은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 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의사를 광역단체장이라 하고 시군구청장을 기초단체장이라 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법규에서는 주와 관련되어 공법과 관계된 사항으로 행정청이 등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 행정청 아닌 자를 비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비행정청에는 주택공사 같은 정부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SH공사 같은 지방공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비행정청에 해당되는 주택공사, SH공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에 해당되는 각부 장관과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정청 중에 사익을 추구하는 자가 존재하는데 그 자를 우리는 민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행정청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이들은 공익사업하기 때문에 이들을 앞으로 공공 또는 공적 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공공과 비교되는 자가 바로 민간이 되게 되는데 이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법규는 기본적으로 공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공공의 경우에는 부담 덜어줄 필요가 있고 사적 주체의 경우에는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자보수보증금이라는 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돈은 민간의 경우는 돈을 내지만 공공의 경우는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 하게 되면 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땅에는 기본적인 개인 토지 소유자 존재합니다. 그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각종 개발 사업 하는 자는 민간이고 공공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지 쓴다와 관련되어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내가 정확하게 문제의 지문을 알고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시험에는 지역적인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찍을 필요 있거든요. 그런 찍을 상황일 때 주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이러한 공공이 주체가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부담되는 서술 표현이라고 하면 바로 틀린 질문입니다. 공공이 주어인데도 불구하고 돈 내야 된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질문이라면 무조건 틀리고 민간일 때만 이런 페널티, 규제가 가해진다는 것을 좀 파악해 놓으시면 찍을 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계법규와 관련된 출제 경향에 대해 말드렸습니다. 건축법, 주택법, 공동택관리법을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으로서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동영상 수업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셔야만 관계법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던 것들을 복습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80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공부 범위, 체계만 잘 잡아 놓으신다고 하면 그때는 90도 나올 수 있고요. 가끔 100점도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최소한 우리는 80 목표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주시고 충분히 수업에 집중해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으로서 제가
공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체계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현재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 하고 대통령이 만든 법을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며 장관이 만든 법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실 필요가 있고 그러한 법 집행과 관련된 행정청의 각종 처분을 행정처분, 행정행위라 표현하는데 그 행정청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는 것 말드렸고 행정청 아닌 자는 모두 비행정청이지만 비행정청 중에 주택공사나 SH공사 같은 정부 투자기관 등은 공적 주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반대의 것을 뭐란다? 민간이라 한다. 이걸 토대로 관계법규에 관한 내용들을 따라오시면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는데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